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남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도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극적인 DMZ 북미 회담으로 새로 물꼬가 터진 북핵 협상의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회동을 역사를 뛰어넘을 세계적 만남이라고 평가했고 백악관도 회동 순간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본격적인 북핵 실무 협상도 이달 안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휘 아래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를 맡게 되고 북측에서는 리용호 최선희의 외무성 라인이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지난달 수출액이 또 감소하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감소폭도 더 커져 13.5%로 늘어났는데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수출이 20% 이상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소재 등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해 한국 기업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해석되는데 반도체와 휴대폰, TV를 생산하는 삼성과 LG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학교 급식과 아이돌봄 서비스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번 파업엔 지난 2017년 파업의 3배가 넘는 5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노조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또 감소하면서 7개월 연속 줄었는데 문제는 그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나아질 거라던 전망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부진한 수출 현황,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잠시 뒤에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관련 리포트 보시고 중간에라도 발언이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4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5% 줄었습니다. 7개월 연속 감소세로 그나마 줄어들던 감소폭도 지난 4월부터는 다시 커지더니 지난달에는 두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이 20% 넘게 줄면서 부진의 원인이 됐습니다. 선박 수출이 홀로 40% 증가세를 기록하고 자동차도 수출이 늘었지만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한참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여전히 20%대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부진이 더 확대된 이유로 길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 빚어진 글로벌 시장 악화를 꼽았습니다. 또 반도체 등 주력 상품의 단가가 떨어진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던 연초 전망이 빗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세계 교역 위축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 총력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수출 부진 상황을 엄중한 위기라고 보고 총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전 이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녹실 회의를 열어 일본의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고 잠시 뒤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수출 전략 회의를 통해서 대외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면 옆으로 지금 현장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 7시 반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 회의, 비공개 경제장관 회의죠.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자, 준비가 됐으면 현장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금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의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상으로 오늘 일본의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활력 제고에 앞장서고 계신 무역업계와 수출 귀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우리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출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서 상반기에만 무역금으로 99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링, 무역사절단 등 수출 마케팅을 389회 지원하였고 수출 활력 촉진단도 전국에 파견해서 1000여 건 이상의 수출 현장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소비재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비롯하여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차, 섬유 패션 등 수출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마이너스 11.3%까지 떨어졌던 수출 감소폭을 4월에는 마이너스 2.0%까지 줄여봤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유가, 반도체 단가 등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6월에는 다시 마이너스 13.5%까지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는 우리 수출이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능성도 보입니다. 대외 여건 악화에도 수출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도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7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으며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 수출 전략 회의라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성윤모 장관이 대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내용은 수출 부진 현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에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가장 먼저 이번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경제 보복 조치고 비상식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G20 선언문에 나온 내용 그리고 합의 정신에도 배척이 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WTO 제소 그리고 국내법까지 검토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을 먼저 들어봤는데 이번엔 일본에서 내린 조치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경제 제재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앞서 산업부 장관이 비상식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경제 제재 조치는 담당 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오늘 오전 10시쯤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재료 등을 수출할 때 규제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한 겁니다. 이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3개인데 전문적인 품목이라 이름이 좀 어렵지만 브라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라는 재료들입니다. 이 중 브라폴리이미드라는 재료는 TV와 스마트폰 부품으로 사용되고요. 주로 곡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로 알려져 있고요.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이 세 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재가 시행이 되면 이 세 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건마다 허가와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깐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건당 90일 정도가 걸린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 시행은 당장 오는 4일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재료들을 수입하는 한국 업체들은 원활한 재료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지 언론은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과 LG, SK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현재 믿을 만한 국가를 백색 국가로 지정해놓고 이들 나라의 고성능 전자, 통신 물품을 수출할 때 행정 편의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백색 국가로 지정이 돼 있지만 여기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밝히는 이런 제재 조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대항 조치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한국 기자는 물론 일본 기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 기사 대부분 징용 배상 문제 등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한 사실상 대항 조치 혹은 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적도 있고 한국만 골라서 제재를 가한 점으로 봐서도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내용들입니까? 일부 보복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소에 대해서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게 없으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보복 수단으로 예상됐던 재료입니다.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버려서 타격을 주는 방안은 일반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복 조치의 시기도 의외입니다. 사실 보복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사는 어제 일본 산케이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요. 일본 오사카에서 치러진 G20 정상회의에서 방금 전에 정부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정상회의 때 이 의장이 아베 총리였는데 아베 총리가 의장으로서 폐회식 공동성명 때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밝힌 지 딱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이 기사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일본 정부가 똑같은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 일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우리 담당자들도 사전에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당국자들이 치밀하고 조용하게 준비한 뒤 오사카 G20이 끝나자마자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무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표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기획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하필 지금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하필 이런 시기에 조치를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달 20일에 치러지는 일본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 아베 총리의 지상 소원이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2차 대전 패전 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는 군대 보유 금지 그리고 전쟁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고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 헌법을 고치려면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 두 개의 국회가 있는데 이 중 이번 선거는 참의원 선거입니다. 7월 21일에 치러지는데 개헌은 이 두 개 국회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가 되면 일단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을 얻어야 개헌이 완성됩니다. 개헌의 국회 정족수는 모두 의석 3분의 2 이상입니다. 현재는 중의원, 참의원 모두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자민당과 연립정당 등 범여당 의석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의안 선거에서 3분의 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조차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개헌을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마땅한 카드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경제 이슈도 생각보다 신통치 않고 아베 내각의 각종 부정부패도 많았고요. 아베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랑하는 부분은 외교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최근 외교 성과도 별로고 선거 때마다 일본의 큰 위협이라면서 보수층 결집에 큰 역할을 한 북한을 두고도 지금은 비난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베 총리가 크게 의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역할을 우리나라에 맡긴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아베 총리 지지 세력인 보수층과 우익의 지지를 얻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이런 조치를 통해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당장 선거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홍보연입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영토를 밟는 사변이 일어났다. 북한 매체도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의 판문점 상봉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등장한 사진도 여러 장 실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소식을 하루 만에 주민들이 보는 텔레비전과 신문에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됐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 현직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토를 밟는 사변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회와 갈등, 반목의 역사를 지닌 판문점에서 평화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환담을 넘어 회담을 했고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 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셨습니다. 두 정상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생산적 대화를 재개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실무 협상 재개 소식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부각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 10여 장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근 대외 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고 북미 관계에 참견하지 말라며 날선 반응을 보여온 데 비하면 예상 밖의 태도입니다. 통일부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정부는 그간 해왔던 남북 간 대화 또 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와 함께 덩달아 멈춰섰던 남북 관계가 이번 극적 만남을 계기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북한 언론은 사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오늘도 이 주요 뉴스나 일면 머릿 기사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것을 놓고 역사를 새로 썼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제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단지 사진 촬영용 행사로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네, 국정입니다. 네, 먼저 미국 언론 보도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주요 언론보도 재선 캠페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매체의 성향에 따라 관련 보도에서 시각차가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여온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월경에 북한으로 20걸음을 걸어 들어간 최초의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새 역사를 썼다며 이를 부각한 것이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직접 목격한 자사 앵커의 취재 내용을 소개하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해서 쌕쌕거리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문점 회동이 트럼프 대통령이 급조한 TV용 드라마 같다면서 북한 핵 동결과 북한을 핵 강국으로 인정하는 개념의 새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AP는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이 분명히 역사적인 일로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비판자들이 지적하는 리얼리티 쇼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다며 양면성을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역시 남다르게 지켜봤을 텐데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남북미 정상이 나란히 판문점 회동을 가진 건데 중국 언론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판문점 회동이 북미 간 경제 국면 타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맞아떨어져 성사됐다면서 앞으로도 대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이번 회동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이벤트든 정교하게 계획된 만남이든 북미 간의 대화 경색 국면을 타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의심할 바 없이 좋은 일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하지만 정상 간의 개인적인 우정이 국가의 이익을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 중대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황구시보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북미가 엄중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의 개인적인 친분이 맺어진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정치적 이익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일본을 이 수출 규제 문제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 일본 언론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주요 신문들은 오늘 일제히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소식을 일면 머릿 기사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일본 조간신문에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한반도 관련 소식이 넘쳐난 반면에 오사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관련 보도는 폐막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비중이 작게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요,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정치쇼로 폄하하거나 비핵화 진전이 중요하다는 식의 신중론을 제기하는 보도가 두드러졌습니다. 국구성향 산케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평화쇼로 두 정상이 비핵화 교섭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는 데 충분한 반응을 얻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도 사설에서 미국과 북한은 정치쇼보다 실무 협의를 거듭해야 한다면서 역사적인 장면이 단순한 정치쇼로 끝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북미 정상 간의 사상 첫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기대하는 역사적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보수 야당은 우리나라가 배제된 북미 간 회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새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튿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실에 평화 담대한 전진이란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평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정부 여당이 이번 성과를 발전시켜 새로운 평화 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신속히 회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남북미 정상 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던 자유한국당도 남북미 정상 만남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며 문 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회담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개그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북미 정상의 대화 재개에 환영하면서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라며 조연을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불신과 갈등을 넘어 한반도 성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이번 만남을 환영했습니다. YTN 차정민입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의 차질을 우려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교육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파업 모레부터 4일 동안인데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죠? 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 5천여 명으로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66%를 차지합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일손을 놓으면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 등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2년 전인 2017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 5천여 명이 파업했을 때 1,900여 개 초중고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다른 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과 같은 교육 공무직을 초중등 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습에서 기본급만 1.8% 올리고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 차이가 현격해 현재로서는 막판 교섭 타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결국 총파업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건데 당장 교육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우선 각 시도 교육청별로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파업 참가율 등에 따라 식단을 간소화하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게 하거나 학교에서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돌봄 교실 등 다른 교육활동 지원 업무는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서울과 비슷한 대책을 마련해 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초등학교는 급식이 필요 없도록 수업 단축이 가능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대부분 파업 기간 기말고사를 치르는 만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파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김준길입니다. 네, 올해 들어 집배원 9명이 과로사 등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정노조가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마지막 쟁의 조정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9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정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금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정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마지막 쟁의 조정에 나섰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조정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는데요. 만약 쟁의 조정에 실패한다면 우정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9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쟁의 조정에 나선 우정사업본부 측과 우정노조 측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노동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조정에 앞서 협상이 결렬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정본부 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우정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집배원 인력 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노조는 집배원들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보다 한 해 평균 87일을 더 일하고 있다며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토요일 휴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 계기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배원들의 사망 때문이었습니다. 우정노조는 지난달 19일 숨진 고 강길식 집배원을 포함해 올해 9명의 집배원이 숨졌다며 심각하게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측은 일단 인력 충원과 예산 확충 문제는 국회 심의 사안이라 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정본부는 올해 2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돼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정본부는 지난해 집배원 1,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뒤면 조정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사가 합의하면 파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겠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우정노조는 내일부터 주 52시간 준법 투쟁을 시작합니다. 또 오는 6일에는 1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엽니다. 이후 오는 9일에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우정노조의 총파업은 노조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막판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우정사업본부와 노조는 오는 9일 총파업 시작 전까지는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지난 1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유예됐던 노선버스, 대학 등 21개 업종에 오늘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은 노선버스, 대학, 방송, 금융 등 21개 업종 1,040여 곳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인력 채용 등 노력은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노선버스 업체에 9월 말까지 석 달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자막에 큰 고개를 넘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큰 고개였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어제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긴 대화를 가졌습니다. 실무팀 구성까지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 그야말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또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판문점 회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왕 기자하고는 토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사실 비건 대표가 만찬장에 명단을 올렸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 교감이 있었느냐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이벤트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교감이 있었다고 좀 보십니까? 이벤트라고 말할 때 이제 돌발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이제 그런 이벤트고 또 사전 기획이라는 사전 준비라는 요소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일주일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서울에 퍼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 기사 이전에 서울에 이미 일부에서는 판문점에서 뭐 깜짝 행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롭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아침에 트윗을 보고 깜짝 놀랐고 저녁 늦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지 않았다면 내가 민망할 뻔했는데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그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기 직전까지 양쪽에서 또는 제3지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양측에 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양측이 검토도 했던 거는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실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트윗이 나갔고 성명이 나오고 또 회담 이제 사전 접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전 교감과 이벤트가 혼재한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왕 기자 말씀 중에 이렇게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크게 웃으시던데. 아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사전 교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벤트도 있지만 사전 기획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뭐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저도 이번 정상회담을 이렇게 다른 곳에 출연하면서 보면서 YTN도 오고 출연해서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한 2년 동안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솔직한 걸 많이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또 자기의 솔직한 속내를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정상회담 이전부터 미국 내에서 DMZ 회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게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아이디어가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은 한번 물어보면서 조율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참모진과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런 게 괜찮겠는가 그리고 이제 한국 쪽에 타진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북측이 받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사전 계획이 되고 잘 조율이 됐다면 어떤 그 의전이나 경호, 사실 그 자유의 집 앞에서 남북미 새 정상이 만났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카메라 앵글도 정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역사적 만남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의전이나 경호 측면에서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유의 집 그 회담장 내에서의 뭐 국기 배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이제 이것이 뭔가 좀 이렇게 허술한 부분도 있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면밀하게 사전 계획이 됐다보다는 이제 그 두 가지의 의도가 결집된가 절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전이나 생각합니다. 경호는 좀 급조된 측면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아무튼 뭐 번개는 성사가 됐습니다. 판문점 번개 이렇게 불리던데요. 자, 두 정상, 북미 정상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And I want to thank Chairman K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But we've developed a great relationship. 트럼프 대통령 뭐 다시 봐도 이런 어떤 발언 중에 좀 일상의 언어들이 있어요. 안 왔으면 민망했을 텐데 와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좀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반대 또 부정하는 그런 기류가 여전히 있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내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격렬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문점 회동 또는 이제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의 국내 정치에 이제 굉장한 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민주당 대선 후 이제 경선 후보 토론회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시청률도 많이 나왔고 이번에 특히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것을 시청률이라는 차원에서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네. 시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부분 이거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떤 비핵화 관련 일정들도 여기에 맞춰서 좀 움직이게 될까요? 이를테면 트럼프식도 정치적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고려가 되겠지요. 그 내년부터는 미국이 대통령 경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바쁜 그 선거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초부터 민주당 경선이 실시가 될 거고요. 이게 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중요하냐면 왕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유권자들의 관심이 민주당 경선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전에서 주목받는 것이 상대당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언론의 그리고 여론의 중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를 뛰는 후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한 경선 일정과 다 맞물려서 자기의 국내 정치적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라든지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보다는 상대적으로 홀가분한 올해 어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러한 기한을 설정해 둔 게 아닌가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지도자 모두의 어떤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올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4차 북미 정상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그 회담의 규정을 3차로 해도 되는 건가 봐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3차라는 얘기도 있고요. 3차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이걸 3차 회담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볼 때 이제 그 G20 정상회담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하잖아요. 30분 합니다. 30분 잠깐 만나서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상회담에 쳐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회담이 있고 이제 약식 회담이 있는데 약식 회담
보다는 이번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양의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회담이 아닌 형태는 회동이라는 말,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악수하고 안부, 덕담하는 정도로 헤어지면 회담 이제 뭐 회동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작게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면 그건 조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3단계가 있을 때 조우는 절대로 아니고, 악수하고서 날씨 하고 뭐 이제 네. 안부 묻고 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실무 협상에 대한 협의도 마쳤고, 또 포괄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가 목표다라고는 말도 했어요. 네. 이거는 심각하게 비핵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거 모든 거 봤을 때 약식 회담과 정식 회담의 중간에 끼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북미 비핵화 협상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그 회동을 토대로 2, 3주 내 실무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우세한데, 폼페이오 장관 이 협상 카운터 파트가 북한 외무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have the foreign ministry as our counterpart. I don't know exactly who from the foreign ministry, but it's likely to be one of a couple people. 네,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외무성에서 두어 명 중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최선희 부상이 일단 비건의 어떤 협상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쌓아온 어떤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 그 카운터 파트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두어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선희 부상을 도와줄 사람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여전히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와 비건 대표,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는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네. 이제 리용호와 최선희 부상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그 북한 그 매체에서 공개한 사진, 어제 사진 하나 보면 저희는 그냥 단독 정상회담만 북미 정상회담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마지막에 나온 사진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그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그 외무상이 거기 그 합석해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아무래도 그 향후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양국이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리용호 부상의 모습도 어제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 회담 때 김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통전부 라인이 좀 배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이제 지난 4월에 확인이 됐습니다. 4월 10일, 네. 4월 9일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 회의에서 통일전선부장이 교체가 됐어요. 통일전선부장이 그때까지 이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통일전선부장이 장금철 부장으로 교체가 됐어요. 장금철 부장은 미국하고 협상하고는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배경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통일전선부는 이제 북미와 협상에서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게 그때 충분히 분석이 가능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확인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 그제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인데, 이것은 이제 2달 전에 미리 이제 예고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만남이 성사됐습니다만 이 직전까지도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에게 셈법을 바꾸려고 요구를 해왔거든요. 이번 어떤 판문점 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입장 변화가? 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그 북한 비핵화를 갖고 있는 입장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는 없을 거고요. 미국도 여전히 일괄 타결, 그리고 이제 그 동시적 배응적 조치를 함께 주장을 할 거고요. 북한도 여전히 그 단계적 동시 조치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입장 차를 좁히느냐가 이제 진전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국이 이제 치열하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협상장에 들어가서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디까지 양보를 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제 외교 라인이 중심에서 이제 협상을 하고 결과를 얻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은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 얘기 중에 그 주목할 만한 얘기 그런 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원칙을 그 반복한 거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네. 싱가포르의 사변 사항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싱가포르의 합의 사항을 보면 사실 북미 관계 개선, 한 번 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비핵화거든요. 뭐 유해 송환이야 좀 격이 떨어지니까. 네. 그 세 가지를 본다면 결국은 북한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미국 측에서 포괄적 타결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북한의 어떤 입장을 더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흡사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얘기했던 동시적 병행적 조치와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그때도 북한과의 대화를 또 촉진시키기 위해서 비건 대표가 원칙적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그쪽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고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보다 더 좀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북중 정상회담 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내를 보면 비핵화 의지가 또 한 축이 되겠고 한 축은 또 대북 안전 보장 아니겠습니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북미 간에? 그거 쉽지 않죠. 접점을 찾을 수 있냐고 네. 물어본다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을 얘기하고 대화를 안 하는 상태에서 지나갔고요. 네. 지금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보자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약간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네. 다 합의를 하자. 100가지가 있을 때 100가지 다 합의를 하자. 포괄적 합의. 포괄적으로 합의를 예. 하자는 거고, 북한은 불신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100가지 다 얘기했다가 배신을 당하면 곤란하니까 50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합의가 끝나고 나면 이행이 있습니다. 비핵화를 이제 부시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행의 과정이 있는데 네. 이행의 과정에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가자라는 게 북한의 의견인데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안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합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이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간다 안 간다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합의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양보를 하면 미국은 이행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신뢰가 쌓인다면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 신뢰가 두 정상의 판문점 회동 또는 판문점 회담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네.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엊그제보다는 훨씬 더 기대감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속도라는 표현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 속도라는 건 어떤 의미의 속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 그 조에서 얘기가 계속 되어 왔던 그런 부분이죠.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원하는 비핵화에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북한과 이제 적절하지 않은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배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속도에 쫓기지 않겠다. 시간에 쫓기면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좋든 나쁘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통해서 이제 서로가 알아가고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네. 시사점을 주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왕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호 신뢰 부족 때문에 포괄적 합의를 북한이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북미 정상 간의 어떤 잦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신뢰가 증진되고 있고 요번에 북미 정상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해 보였어요. 목소리도 굉장히 톤이 커지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자세도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오히려 하노이 때보다? 그럼요. 예, 하노이 때도 훨씬 더 편해졌고 사실 싱가포르 때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고요. 하노이 때는 제재 관련해서 이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는 조급함이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좀
자신감도 있고 여유 있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자주 만남에 의한 어떤 신뢰가 증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최고 수준에서 신뢰가 증진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신뢰 증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더 좋은 촉도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네.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싫든 좋든 만나야 된다. 그래야 신뢰가 쌓인다. 그래야 협상도 진전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그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첫째,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사전 조율을 거쳐서 분명히 워싱턴에 가는 이벤트가 있다면 네.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통편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참 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물리적인 문제가 있군요. 네, 이게 그 항공기를 이제 중국의 이제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을 하노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한번 사용해본 이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교통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주 원만하고 아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워싱턴보다는 다른 쪽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또 다른 제3의 지역, 뭐 하노이라든가 열차로 갈 수 있는 지역, 아니면은 뭐 판문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왕 기자님의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지만 그 미국의 정치 심장이라는 워싱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아무래도 북미 정상 간에 북한과 미국 간에 한반도에서 협상을 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북미 간에 갖고 있었던 심리적 거리감, 그다음에 거부감을 갖다가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바른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워싱턴을 가든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나 판문점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북미 관계 그 개선에 있어서 성과가 담보가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그런 날도 저희가 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북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보면 북한 매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한 사진도 여러 장 실기도 했는데 남북 관계는 이 기점 이후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아주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4개월 동안 사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정부에서 보낸 태도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고 좀 야박하고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건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심하게 했죠.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쪽하고는 거의 대화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쪽 판문점에 있는 남쪽 구역에 있는 자유의 집을 통째로 내준 거예요. 네. 통째로 내주는 이런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지도자 간에 굉장히 주고받고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부채의식이랄까 이거를 주고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이미 어떤 그 화해의 조치가 이미 되고 있고 북한에선 그 자유의 집에 자유라는 말에 또 되게 민감해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일 네,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판문점에 통일각도 있는데 자유의 집에서 저 행사를 하고 그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빈의 이제 상석인 이제 오른쪽 이제 마주보는 쪽에서 이제 오른쪽이라고 네. 하는데 그쪽에 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호의를 받아들인 것이고 또 두 정상이 포옹을 하고 헤어지는 이런 장면도 연출을 하고 또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이런 장면들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두 정상의 신뢰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봤던 예를 들어서 뭐 외무성 미국 국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남쪽의 정상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이런 상황은 이제는 좀 없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남북 관계는 추후에 도모하겠다고 했거든요. 교수님은 남북 관계 끝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왕 기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남측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기가 있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이제 성명이 나와서 한국을 비난한 성명이 나왔는데, 근데 주목해 볼 것은 한국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같이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노이 결렬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같이 돌림으로써 이제 그 떨어진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위상을 다시 세워서 북미 대화에 나가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명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그리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명분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에서 남북 관계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미 관계 진전과 더불어서 남북 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2, 3주 내 실무팀이 구성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날 더운데 왜 덮여놓으시고? 포위하려고. 응? 포위하려고. 날 더운데 덮여놓으시면 안 되지. 어저께는 내가 방송 있는 거 알면서 나 출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본업이 회의인데. 본업이 회의라도 올 수도 없는 시간을 갖다 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톡으로 날려버리고 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좀 소모적인 얘기 좀 그만. 소모적인 얘기가 아니지 이게. 안 남았는데 지금 뭐야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이게 의사일정이에요 이게? 그만하자고. 그만한 게 아니고. 자 의사진행 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위원장 얘기 좀 하고 좀. 뭐야 이거 좀 소리 지르지 말고. 위원장 바꿔? 자기가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사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자, 뭘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자,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회의 방해할 거 진짜? 무슨 회의를 방해해요? 그만해 좀. 어디서 반말해요? 자, 개의를 해가.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이 되었으므로 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자,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 의사진행 발언 주시면 되는데 우리 장재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제가 어쩔 수 없이 매주 출연하는 방송 그 고정 출연이 있는데 2시로 좀 1시간만 좀 일찍 해달라. 그거를 양해를 안 해줘가지고 회의에 출석할 수도 없게 만드는, 마음대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분명한 유감평을 바랍니다. 제가 장재현 의원 방송 출연하는 것 때문에 이 직원들 회의 혹은 우리 회의 일정을 취소해야 되겠습니까? 옮겨야 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갑질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이거 방송 개인 일정 아니에요? 이거 사익 추구예요, 사익 추구. 정말 이런 식으로 상대방 간사를 막말을 합니까? 사익 추구예요? 이런 막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잠깐 들어보세요. 인격 모독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인격 모독이요? 제 시간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참. 의사진행 발언은 무제한 충분히 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왜 그렇게 여유가 많아요?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일주일만 더 남았어도 이렇지 않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내일 모레면 끝인데.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네,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개특위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무산시켜 오고자 했던 그분들이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 그냥 정개특위도 문 닫게 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떠내게 하고 그 뻔한 정치적 계산을 누가 모른다고. 정재훈은 참 힘들게 혼자서 원맨쇼하면서 막아내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날짜도 이제 내일 모레밖에 없어요. 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맞게 의석수 승리에 따라 오늘의 여야 3당 합의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집요한 떼쓰기가 관철된 것입니다.
힘든 혼자서 원맨쇼 하면서 막아내네.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날짜도 이제. 박성현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시즌 2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통산 7승과 함께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인비, 김효주와 17언더파 공동 선두를 달리던 박성현이 마지막 18번 홀 10m짜리 이글 퍼트를 홀컵 50cm 옆에 바짝 붙입니다. 박성현은 손쉽게 버디를 추가하며 한타차 우승을 확정하고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 시즌 2번째 우승. LPGA 투어 통산 7승과 함께 석 달 만에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지난주 메이저 대회로 열린 위민스 PGA 챔피언십 준우승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단숨에 세계 랭킹을 4위에서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습니다. 박인비와 김효주가 나란히 마지막 날에만 6타를 줄이며 먼저 17언더파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재미교포 데니얼 강 역시 마지막 5개 홀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를 잡아내며 공동선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현은 18번 홀 완벽한 티샷에 이어 손쉽게 투혼에 성공하며 경쟁자들을 따돌렸습니다. 17번 홀에 인비 언니랑 효주랑 동타인 걸 봤어요. 효주가 마지막 홀에 버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홀 이 둘 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버디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고, 개인 통산 20승에 도전했던 박인비는 대기록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통산 상금 1,5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김효주 역시 한타차로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17개 대회에서 절반에 가까운 8승을 합작하며 최강의 실력을 확인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처음 피파 주관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선수단과 모교에 격려금이 지급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과 학교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특별 찬조금 등으로 대표팀 격려금 6억 원과 모교 지원금 4억 원을 책정해 선수들 모교 51곳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가로채 도망가려던 40대가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강력팀 형사에게 붙잡혔습니다. 27년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남달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한 남성이 흰 봉투를 가방 안으로 주섬주섬 챙겨 넣으며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반대편 차선에서 검은색 경찰 승합차가 멈추고 연이어 내린 4명의 경찰관이 이 남성에게 무언가를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향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겁니다. 피해자를 속여 현금 2천만 원을 가로채 달아나려다가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27년 경력의 강력팀 형사에게 그야말로 딱 걸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이 먹은 남자한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확인하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가서 검문을 해서 검거를 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검찰을 사칭해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금융당국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며 현금을 갖고 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고 어플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면서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압수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이후 나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CCTV도 없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땐 공포감이 더욱 커진다고 하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서울의 한 원룸촌입니다. 휴대전화 불빛이 없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합니다. 가로등은 듬성듬성, 그마저도 오래돼 불빛은 약하기만 합니다.
네, 제가 보통 11시나 12시 사이에 귀가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갈 때면 좀 더 무서움을 느꼈어요.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은 조그만 인기척에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폰 한쪽을 뺀다든가 아니면 가족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언제든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어둡고 좁은 골목들이 이어져 있어 여성들의 귀갓길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엔 성범죄자 40명이 살고 있습니다. 완전 주거지되고 밤 조금만 시간이 늦어지면은 불도 되게 어두컴컴해지고 해서 조금 많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통계를 보면 성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65%는 20, 30대 여성들입니다. 범행은 밤 9시부터 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차별, 성폭력이 너무 일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 혼자 되게 어떤 취약한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범죄나 폭력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고요. 일상이 돼버린 귀갓길 공포. 나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그래서 등장했던 여성 안심 귀갓길. 경찰이 각 지자체와 함께 6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네,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비상벨과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건데요. 왜 말뿐인 건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여성 안심 귀갓길입니다. 응급 상황 때 바로 경찰과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러 번 누른 끝에 겨우 통화가 됐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되게 끊겨 들리는데? 들리세요? 이번엔 여성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범죄에 노출된 여성을 도와주는 곳이지만 정작 직원들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바뀌기 전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장애가 드는 건 없고 뭐 저런 것까지 저기 여유를 할 저기는 없죠. 그러니까 편의점. 심지어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표시조차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네, 2년 동안 살면서 주변에서 그런 소식이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길에 공지돼 있거나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또 다른 여성 안심 귀갓길, 필수 시설인 비상벨이 아예 없습니다.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은 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여성 안심 귀갓길 10곳 가운데 4곳에는 이 같은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고 7곳은 바닥 표시도 없었습니다. 당국의 엇박자는 허울뿐인 제도를 부채질합니다. 지자체는 설치를, 경찰은 운영만 하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설마다 구청에 있는 주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요. 그 사이 여성 안심 귀갓길은 안심할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경기 용인과 인천의 여성 안심 귀갓길 2곳에서만 성범죄와 강도 등 이른바 5대 범죄가 23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통할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형식은 안전 정책이지만 실질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가장 큰. 사업 시행 6년 만에 엉망이 된 여성 안심 귀갓길. 취약구역 파업과 그에 맞는 유지, 보수라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말뿐인 안심귀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은 1심 선고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영석 전 장관 측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일자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본청 차원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에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는지 수사 전반을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사해 교육 자료로 삼고 있어서는 안 될 큰 소홀함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발의됐다가 기한 만료로 폐기됐던 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으로 인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마취 중인 환자 옆에서 생일 파티를 엽니다. 수술 도구로 장난치거나 환자를 내버려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움직임이 다시 나온 배경입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법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고 매사추세츠와 위스콘신 등 2개 주에서만 최근 다시 논의 중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좀 해친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강제화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내 의료원 6곳에는 있고 일부 대학병원도 연구 목적의 수술실 CCTV를 운영합니다. CCTV는 그 자체로 사생활 등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 해킹으로 인한 영상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촬영하고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인권 침해 우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의사협회는 근무 공간인 수술실의 CCTV가 의료진의 인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응급실과 진료실에는 환자 난동에 대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무 공간이라 해도 보육교사가 일하는 어린이집엔 CCTV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수술실에서의 의사의 인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술실의 안전과 환자 인권 보호가 훨씬 더 우선이죠. 그래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기도 안성병원. 현재까지 전체 환자 가운데 66%에 달하는 840명이 촬영에 동의해 수술 중 CCTV 촬영을 했지만 소송하겠다거나 영상 공개를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2017년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여성은 85.7년, 남성은 79.7년을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는 2,579만여 명, 총 인구의 49.9%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러나 2027년 이후부터는 역전됩니다. 2054년이 되면 여성 100명당 남성 수가 97.9명입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 2017년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여성은 85.7년, 남성은 79.7년을 살 거로 예측됐습니다. 남녀 평균 전년보다는 0.3년, 10년 전보다는 3년 이상 기대 수명이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는 점입니다. 2019년 현재 전체의 31.2% 수준인데 이 중 미혼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148만 7천 가구로 2000년 대비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 더는 필수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여성 비율은 10년 전 61.6%에서 지난해 현재 43.5%로 18.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여성 취업은 늘었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임금 수준도 차이가 나 여성은 월 평균 244만 9천 원으로 남성의 68.8%에 그쳤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알츠하이머에 의한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자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주택 공급을 줄여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진 않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1년 서울 서초구에 1,400여 가구가 들어설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지난달 21일 분양가 승인을 받아 최근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구축에 비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요. 강남역하고 양재역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에 이 정도 가격의 신축이 나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근 재건축 단지들은 하나둘 준공후 청약을 시작하는 후분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지난달 24일부터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해 최근 1년 안에 분양한 인근 단지의 분양가를 넘어설 수 없게 됐는데 후분양을 하면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시세가 6,500 정도 간다고 보고 있는데 4,569만 원이라 그러면 격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죠. 문제는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후분양이 확산하면 올해 공급은 줄고 내년 이후에 고가로 분양하는 단지가 늘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한 시점이어서 우려가 더 큽니다. 이후 나오는 분양 물량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자 비용이 더해져서 고분양가로 책정되고 그 고분양가가 다시 강남의 새 아파트 부족을 이유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줘서 대출 규제가 강력해 지금 당장 서울 전체 집값이 들썩이긴 힘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올해 4월 말 기준 반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1,130조 원에 이른다는 점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점 등이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에 YTN의 일일 평균 시청률은 보도 전문 채널과 종편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새벽 6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YTN 일일 평균 시청률은 닐슨 2.2%, TNMS 2.124%로 다른 보도 전문 채널과 종편을 모두 앞섰습니다. 또 어제 오후 3시 54분 기준 분당 최고 시청률 3.9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일일 평균 시청률은 지난 2012년 12월 종편과 연합뉴스 TV가 출범하고 경쟁이 심화된 이후 YTN의 최고 기록입니다. 디즈니 7사 영화 알라딘과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4가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지난 주말 알라딘은 75만 7천여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827만 1천여 명으로 개봉 39일째인 어제 8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가운데 일부를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고 공제 한도는 도서와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천태만상 인간세상 꽃배달은 싸다구 1854900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날에는 싸다구 플라워.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28.9도까지 오른 서울 기온, 내일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후 일정은 조금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비교적 맑은 중부지방과 다르게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전남 나주에는 시간당 10mm가 넘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60mm 이상, 그 밖에 남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이 30도, 대구 31도, 광주 29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주 후반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겠고요.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와 제주도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수출 규제 조치, 일본은 부정했지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될 타격은 어느 정도이고 또 혹시 일본의 자충수는 아닌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